금요일, 어머니는 자선 파티가 있으셨다. 그녀는 집안에 값비싼 향수 냄새를 남긴 채 일찍부터 집을 나서셨다. 나는 저녁 외출에 필요한 스카프를 찾고 있었고 엄마의 개인 드레스룸에 아주 예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명품 드레스와 반짝이는 보석들로 가득한 엄마의 사적인 공간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우리 엄마가 아니었다. 가사도우미 최범이었다. 그녀는 청소를 하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아빠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엄마에게 사주신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엄마의 향수병을 집어들어 자신의 손목에 가볍게 뿌렸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소유의 행위였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막 목소리를 내려던 참이었다. 그때 주 침실과 연결된 문이 살며시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그는 옷걸이 뒤에 숨어있는 나를 보지 못했다. 그는 오직 자기 아내의 보석을 걸고 있는 보미 씨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부드럽고 지극히 사적인 미소였다. 그 사람보다 당신이 더 아름다워. 그가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어머니의 가장 신성한 공간 바로 그곳에서 나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세상이 산산조각 나기 전 나는 절대적인 자부심 속에서 살았다. 밖에서 보기에 우리 가족은 부와 권력, 그리고 행복으로 이루어진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아버지는 무섭게 성장하는 IT 회사의 대표, 권재혁이셨다. 그는 자신의 왕국의 왕이셨고, 강남의 호화로운 우리 빌라는 바로 그의 궁전이었다. 나에게 아버지는 거인 같은 분이셨다. 강하고 결단력 있으며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손에 넣는. 나를 향한 그의 사랑은 값비싼 선물, 내가 높은 성적을 받았을 때의 칭찬, 그리고 내가 그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잘할 것이라는 보장을 통해 표현되었다. 그 궁전의 여왕은 바로 어머니, 박서연이셨다. 재벌가의 딸인 어머니에게는 타고난 우아함과 기품이 흘렀다. 그녀는 요리나 청소를 하지 않았다. 그런 일들은 가사도우미가 돌보았다. 어머니의 역할은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완벽한 사교 파티를 열고 완벽한 의상을 고르며 성공한 남편 곁에서 완벽한 아내로 존재하는 것. 나는 어머니를, 그녀의 아름다움과 세련됨을 존경했다. 내 눈에 비친 부모님의 사랑은 강력한 동맹이었다. 그들은 유명 잡지의 표지에 실릴 법한 완벽한 한 쌍이었다. 불타는 애정 표현을 거의 본 적은 없지만 그들 사이에는 항상 호흡과 존중이 존재했다. 아버지가 파티에 가기 전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채워주실 때, 혹은 중요한 회의에 가기 전 어머니가 아버지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실 때, 그들은 하나의 팀이었고 무적의 세력이었다. 그리고 그 완벽한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하기 위해 최보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다. 그녀가 우리 집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는 1년이 넘었다. 보미 씨는 착하고 부지런했으며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그녀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내 교복을 다려주었으며 우리의 궁전을 항상 반짝이게 유지했다. 나는 보미 씨를 꽤 좋아했다. 그녀는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는 조용한 언니 같았다. 그녀의 존재는 우리 집의 편안함과 질서의 당연한 일부였다. 나는 한때 우리 가족의 기초가 콘크리트와 강철로 지어졌다고, 그래서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 참으로 가련한 순진함이었다. 하지만 가장 견고한 요새라도 무해해 보이는 것들에 의해 안에서부터 부식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부식은 지진과 함께가 아니라 아버지의 미묘한 시선의 변화와 함께 시작되었다. 모든 것은 식탁에서 시작되었다. 식사에만 집중하시거나 태블릿으로 뉴스를 훑어보시던 아버지가 최근 들어 최보미 씨가 시중을 들 때 그녀를 관찰하는 버릇이 생기셨다. 그것은 노골적인 시선이 아니었다. 그저 그녀가 접시를 치우기 위해 몸을 숙일 때 평소보다 조금 더 오래 머무는 조용한 주목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자 모호하고 꺼림칙한 느낌이 내 마음속에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평소와 다른 친절을 베풀기 시작하셨다. 그는 예전에는 결코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하셨다. 보미 씨, 저녁은 먹었나? 라거나 시골에 계신 가족들은 다들 잘 계시지? 같은. 어머니는 순진하게도 내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 아빠는 참 좋은 고용주야. 하지만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 아버지의 관심은 고용주의 친절함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개인적이고 더 사적인 색깔을 띠고 있었다. 변화는 아버지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다. 늘 고개를 숙이고 거의 눈에 띄지 않던 가사 도우미 최보미 씨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옅은색 립밤을 바르기 시작했고 머리를 더 단정하게 묶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앞에서 보이던 그녀의 수줍음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약간은 긴장된 듯한 자연스러움이 대신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아버지가 국이 맛있다고 칭찬하시면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가끔 나는 식당을 가로질러 그들의 시선이 짧은 순간 마주치는 것을 목격했다. 내 불안감의 절정은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이상한 광경과 마주쳤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계셨고 보미 씨는 그 옆에 서서 아주 조용히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부적절한 것은 없었지만 분위기는 지극히 친밀하고 사적이었다. 내가 나타나자 두 사람 모두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다. 보미 씨는 서둘러 고개 숙여 인사하고는 자기 방으로 거의 도망치듯 사라졌다. 아버지는 나를 보며 약간 미간을 찌푸리셨다. 이 늦은 시간에 왜 아직 안 자고 있니? 그의 목소리에는 마치 내가 봐서는 안 될 장면에 끼어든 것을 탓하는 듯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 모든 조각들이 내 머릿속에 떠다니며 이해할 수 없는 그림을 만들어냈다. 내 안의 한 부분은 무언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소리치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완벽한 요새를 믿는 다른 이성적인 부분은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그냥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나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아빠는 그냥 직원을 쉬어주는 것뿐이야. 보미 씨는 그냥 이 집이 편해진 거고 분명 내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의심이 많아진 걸 거야. 나는 그 합리적인 설명들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내 직감이 말해주는 진실을 인정하는 것은 마주하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던 노력은 어느 화요일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아버지는 중요한 파트너를 만나기 위해 부산으로 당일 출장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섰고 어머니는 그를 위해 세심하게 다림질한 정장 한 벌을 준비해 주셨다. 모든 것이 지극히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오후 쉬는 시간에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나는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 말았다. 같은 학교에 다니는 친구, 아버지의 사업 파트너의 딸이 스토리를 올렸다. 그것은 파트너들과 함께한 멋진 오후 라는 글과 함께 푸른 골프장을 찍은 사진이었다. 그리고 사진 배경에 약간 흐릿했지만 틀림없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그는 다른 남자들 옆에서 아주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는 부산에 있지 않았다. 서울 근교의 골프장에 있었다. 휴대폰 화면이 내 손가락을 태울 것만 같았다. 그것은 더 이상 모호한 느낌이 아니었다. 부인할 수 없는 뻔뻔한 거짓말이었다. 내가 마음속으로 지키려 애썼던 성벽은 공식적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찾기 시작하자 이상한 징후들은 점점 더 많이, 점점 더 무섭게 모습을 드러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어머니를 도와 아버지의 더러워진 옷들을 정리할 때였다. 나는 세탁기에 넣기 전 습관적으로 그의 바지 주머니를 확인했다. 그리고 내 손에 작고 단단한 물체가 잡혔다. 그것은 아주 젊은 스타일의 은색 별 모양 귀걸이 한쪽이었다. 클래식한 진주와 다이아몬드 주얼리에만 익숙한 어머니의 것은 절대 아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이 귀걸이를 알았다. 최보미 씨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가 볼세라 황급히 귀걸이를 손바닥 안에 움켜쥐고 숨겼다. 죄책감과 공포가 나를 휘감았다. 나는 비밀을 감추는 자, 내가 결코 원치 않았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집안의 공기는 폭풍 전야처럼 끈적하고 숨막히게 변했다. 어머니도 무언가 감지하신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태평하지 않으셨다. 그녀는 쾌활한 척했었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눈을 가리기 위해 더 꼼꼼히 화장했다. 저녁 식사 때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오늘 일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늘 똑같지. 뭐. 바로 그때 보미 씨가 음식 접시를 내가왔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를 보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이거 맛있네. 그의 목소리는 훨씬 더 따뜻했다. 어머니의 미소가 단 1초간 사라졌다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 떠올랐다.
하지만 나는 보았다. 어머니도 그것을 보셨다. 그녀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애쓰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은 말이 아닌 점점 더 야위어가는 어깨와 아무도 듣지 못할 거라 생각하는 밤에 한숨을 통해 드러났다. 나는 그들 사이에 앉아 질식할 것 같은 기분이었다. 따뜻했던 가족 식사는 이제 막이 내리기 직전의 연극을 필사적으로 연기하는 서툰 배우들로 가득 찬 고통스러운 무언극의 무대가 되어버렸다. 나의 의심은 이제 고통스러운 확신으로 변했다. 문제는 더 이상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가 아니었다. 언제 모든 것이 터져버릴 것인가였다. 고통스러운 확신은 견딜 수 없는 짐이 되었다. 매일 나는 어머니의 억지 미소와 아버지의 위선적인 친절을 마주해야만 했다. 나는 어머니가 침묵 속에서 시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더 이상 그렇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 애매모호함, 이 기만은 끝나야만 했다. 나는 증거, 모든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만의 외롭고 죄스러운 전쟁이 시작되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목표는 바로 아버지의 휴대폰이었다. 나는 그것이 잘못된 행동이며 용서받을 수 없는 사생활 침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아버지를 향한 분노가 모든 것을 압도했다. 나는 기회를 기다렸다. 기회는 아버지가 샤워를 하는 어느 날 저녁, 그의 휴대폰이 침실 침대 옆 탁자에서 충전되고 있을 때 찾아왔다.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듯이 미친 듯이 뛰었다. 집은 욕실에서 들려오는 규칙적인 물소리를 제외하고는 쥐 죽은 듯이 조용했다. 나는 한때 나의 가장 안전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호랑이 굴처럼 느껴지는 그 방으로 살금살금 들어갔다. 땀으로 축축한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나는 아버지의 비밀번호를 몰랐다. 절망적으로 검은 화면을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화면이 켜졌다. 새로운 메시지였다. 최보미 씨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리고 잠금 화면에 떠오른 짧은 알림 메시지는 내 몸의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회사 근처 오피스텔 보고 왔어요. 아주 좋아요. 우리 언제쯤 거기 같이 가볼 수 있을까요? 오피스텔? 같이?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불장난이 아니었다. 그들은 미래, 우리 모녀가 없는 새로운 삶을 계획하고 있었다. 숨이 턱 막혔다. 바로 그때 욕실의 물소리가 뚝 그쳤다. 아버지가 곧 나오실 것이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서둘러 휴대폰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에서 뛰쳐나와 내 방문을 쾅 닫았다. 문의 등을 기댄 채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나는 무사히 빠져나왔지만 내 영혼은 그 끔찍한 비밀과 함께 영원히 갇혀버렸다. 나는 그 오피스텔을 봐야만 했다. 며칠 후 아버지는 해외 파트너와 늦은 저녁 회의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다. 나는 어머니께 친구와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의 거짓말에 대한 진실을 찾기 위해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다. 이 아이러니가 나를 씁쓸하게 만들었다. 나는 택시를 타고 멀리서 아버지의 차를 뒤따랐다. 그는 강남의 사무실 지역으로 가지 않았다. 그는 마포에 있는 새로 지은 고급 오피스텔 단지로 차를 몰았다. 나는 길 건너편에 서서 반짝이는 불빛의 고층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아버지가 안으로 들어갔다. 몇 분 후 15층의 한 오피스텔에 불이 켜졌다.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그리고 아버지의 실루엣 옆 창가에 두 번째 실루엣이 나타났다. 보미 씨였다. 그들은 커튼을 치지 않았다. 따뜻한 노란 불빛 아래 나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웃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보미 씨가 아버지에게 와인잔을 건넸다. 아버지는 그것을 받았고 그들은 서로 잔을 부딪혔다. 아주 먼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었다. 한 쌍의 커플이 그들의 새 집에서 새로운 삶을 축하하며 건배하는 모습. 우리 모녀의 배신과 고통의 폐허 위에 세워진 새로운 삶을. 나는 서울의 낯선 거리, 낯선 사람들 틈에 서서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느꼈다. 나의 수사는 끝났다. 나는 진실을 벌거벗고 잔인하며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을 찾아냈다. 3. 결정적 단서의 발견.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아버지와 보미 씨를 본 그날 밤 이후 나는 고통스러운 경계 상태 속에서 살았다. 우리 집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었고 나는 그 연극 무대 뒤의 진실을 아는 유일한 관객이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몸짓을 관찰했다. 급하게 주고받는 눈빛, 우연을 가장한 손길.
하지만 내게는 아직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들의 의도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 그리고 나는 그것을 얻게 되었다. 우연히, 그리고 잔인하게. 어느 날 오후, 아래층으로 내려가다가 부엌에서 보미 씨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다. 아마도 고향에 있는 가족과 통화하는 듯했다. 그녀는 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평소의 수줍고 착한 기색이 없었다. 엄마, 걱정 마.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녀가 자랑스럽게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곧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도 사주실 거야. 나 평생 남의 집 살림만 하고 살진 않을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나는 벽 뒤에 숨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의 녹음 기능을 켰다. 사모님은? 보미 씨가 비웃었다. 하루 종일 돈 쓰고 파티나 다니기 바쁘지 남편한테 관심도 없어. 아가씨는 공부에만 머리 박고 있고 그 사람들은 금으로 만든 세장 속에 살면서 아무것도 몰라. 머지않아 그 여자의 모든 건 다 내 것이 될 거야. 차가운 기운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것은 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계획이었고 역겨운 계산이었다. 전화기 너머에서 그녀에게 죄책감을 느끼냐고 묻는 것 같았다. 보미 씨는 더 크게, 날카롭게 웃었다. 죄책감은 무슨? 나는 그냥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되찾는 것뿐이야. 누가 그 여자는 비단 위에서 태어나고 나는 아니라고 정했는데? 그 녹음 파일이 바로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것은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와 어머니를 겨냥한 음모, 경멸, 그리고 잔인한 야망을 폭로했다. 그녀에게 가졌던 일말의 동정심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직 분노와 고통스러울 정도로 명확한 진실만이 남았다. 나는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왔다. 녹음 파일이 담긴 휴대폰을 꽉 쥔 채. 이것이 나의 무기였다. 수사는 끝났다. 이제는 전쟁을 준비할 시간이었다. 나는 방에 앉아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다. 한때 언니처럼 여겼던 최보미의 다정하고 익숙한 목소리가 이제는 휴대폰 속에서 낯설고 악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그냥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을 되찾는 것뿐이야. 라는 말을 다시 들을 때마다 등골을 타고 오싹한 한기가 흘렀다. 이제야 나는 이해했다. 우리 가족 이야기의 제3자는 아버지에게 반한 경박한 여인도 유혹에 넘어간 불쌍한 희생자도 아니었다. 최보미는 계산적인 포식자였다. 나는 그녀에 대한 기억들을 되짚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실함, 헌신, 그리고 침묵. 우리 가족이 한때 미덕이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완벽한 위장으로 보였다. 그녀는 우리를 관찰했다.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의 거리감을 보았고 아버지의 바쁨과 약간의 무심함을 보았으며 이 호화로운 집안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외로움을 보았다. 그녀는 우리 요새의 균열을 보았고 인내심을 갖고 그 균열을 더 깊이 파고들어 스스로를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녀의 배신은 가장 잔인한 종류의 것이었다. 바로 우리의 친절과 신뢰를 자양분 삼아 자라났기 때문이다. 그녀는 우리가 주는 밥을 먹고 우리 집 지붕 아래에서 살았으며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았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이용해 안에서부터 우리를 파괴했다. 녹음 파일이 모든 것을 폭로했다. 이것은 잘못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기심, 야망, 그리고 계급에 대한 분노의 이야기였다. 그녀는 단지 아버지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가진 모든 것을 원했다. 이 집, 이 지위, 이 삶을. 그녀의 눈에 비친 우리 어머니는 그저 대체되어야 할 운 좋은 사모님일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아가씨에 불과했다. 우리 모녀를 언급할 때 그녀의 목소리에 섞인 경멸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무기였다. 그것은 내 안에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지워버렸다. 그 순간부터 착한 가사 도우미 최보미는 죽었다. 오직 내 집에 살고 있는 침략자, 정만이 남았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이 연극을 단 하루도 더 계속하게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단 하루도 더 기다릴 수 없었다. 휴대폰 속의 녹음 파일은 뜨거운 숯덩이 같았고 나는 행동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이 비극적인 연극의 모든 배우들이 참석하는 다음 날 저녁 식사 시간을 선택했다. 저녁 식사는 긴장된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우아하고 초연한 모습을 유지하셨고 아버지는 일에만 관심 있는 척하셨다.
최보미는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시중을 들며 헌신적인 가사도우미 역할을 연기했다. 불과 몇 분 안에 이 모든 가면들이 찢겨 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나는 헛기침을 했다. 세 사람 모두 놀라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좀처럼 대화를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빠, 내가 시작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낯설었다. 마포에 새 오피스텔 사신다고 들었어요. 축하드려요. 아버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포크가 허공에서 멈췄다. 부엌 구석에 서 있던 최보미는 들고 있던 접시를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뜨렸다. 어머니가 미간을 찌푸리며 나를 보았다. 유진아, 무슨 소리니? 아빠가 무슨 오피스텔을 샀다는 거야? 아, 우리를 위한 건 아니에요, 엄마. 나는 아버지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계속했다. 새로운 삶을 위한 거죠. 새로운 미래요. 안 그런가요? 권유진. 아버지가 으르렁거렸다. 그가 그렇게 분노에 찬 목소리로 내 이름을 전부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너 지금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요? 나는 태연하게 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럼 아마 이 녹음 파일이 아빠 기억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최보미의 거만하고 경멸에 찬 목소리가 고요한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엄마, 걱정 마. 그분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곧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도 사주실 거야. 머지않아 그 여자의 모든 건 다 내 것이 될 거야. 어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얼굴은 종이장처럼 서서히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부엌 구석에서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떨고 있는 최보미를 쳐다보았다. 아버지는 휴대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녹음은 끝까지 재생되었다. 모든 비밀, 모든 계산, 모든 기만이 식당의 불빛 아래 벌거벗은 채 드러났다. 공기가 돌처럼 굳어졌다. 폭풍은 사고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딸인 내 손에 의해 공식적으로 상륙했다. 녹음이 끝나는 순간 식당은 마치 폭발이라도 일어난 듯한 그보다 더 무서운 끈적한 침묵에 잠겼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어머니, 박서연 여사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한 채 미동도 없었고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생기 없이 창백했다. 아버지 권재혁은 얼굴에서 핏기가 모두 가신 채 그 자리에 못 박혀 있었다. 그리고 최보미, 그녀는 부엌 구석에서 공포에 질려 온몸을 떨고 있었다. 침묵을 깬 첫 번째 사람은 어머니셨다. 하지만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우아하고 느린 동작으로 일어섰다. 그녀는 궁지에 몰린 짐승처럼 움츠리고 있는 최보미를 향해 걸어갔다. 나를 봐.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장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보미 씨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를 보라고 했다. 어머니가 으르렁거렸다. 보미 씨가 눈물이 가득한 채 떨며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는 경멸이 가득 담긴 비웃음을 희미하게 흘렸다. 내가 버리는 목걸이 하나가 내 목숨값보다 비쌀 거다. 네가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내 것을 탐내? 무슨 자격으로 내 것을 몸에 걸치고 내 남자와 잠자리를 가져? 사모님, 사모님, 잘못했어요. 보미 씨가 더듬거리며 애원하는 눈빛으로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녀를 구해줄 수 없었다. 그는 자기 자신조차 구하지 못했으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가 명령했다. 어떤 저항도 허락하지 않는 목소리였다. 내가 절도죄와 가정 파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보미 씨는 비틀거리며 황급히 자기 방으로 달려가 공황 상태에 빠져 짐을 챙긴 뒤 유령처럼 집에서 사라졌다. 가사도우미를 위한 문이 쾅 닫히자 어머니는 비로소 몸을 돌려 아버지와 마주했다. 보미 씨에게 퍼부었던 분노는 전주곡에 불과했다. 이제야말로 배신당한 상류층 여성의 모든 분노와 고통, 그리고 치욕이 폭발했다. 들었죠? 그녀가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내 휴대폰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애는 그냥 당신과 잠만 잔 게 아니에요. 내 자리를 원했다고, 내 인생을 원했다고. 그리고 당신은 약속했겠죠. 안 그래요, 권재혁 씨? 마포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라도 꾸릴 생각이었어요? 서연 씨, 내 말 좀 들어봐. 아버지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다가섰다. 설명? 어머니가 소리쳤다. 이번에는 더 이상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 아버지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무슨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당신이 피곤했다?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없었다? 당신이 늦게 들어올 때 내가 굶긴 적 있어요? 당신 셔츠가 단 하루라도 다림질이 안 된 적 있냐고요? 내가 내 젊음, 내 아가씨로서의 명예를 다 바쳐서 당신 아내, 당신 아이의 엄마가 되어줬는데 당신은 내게 이렇게 갚는 건가요? 이 집 지붕 아래에서 가사도우미랑 자면서 내 얼굴에 똥칠을 해. 당신이 정말 관심이 있었다면 진작에 알아챘겠지. 아버지도 수치심이 비난으로 변해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파티, 내 자신을 꾸미는 것, 당신 집안의 체면을 지키는 것에만 관심 있잖아. 당신이 진정으로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본 적 있기나 해? 아니면 내가 당신과 아이의 호화로운 삶을 위한 돈 버는 기계라고 당연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나의 부모님이 아니었다. 서로를 파괴하기 위해 가장 독한 말들을 퍼붓는 두 명의 낯선 사람이었다. 그들의 모든 말은 비수였고 서로에게뿐만 아니라 내 심장에도 깊숙이 밝혔. 죄책감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다. 나였다. 이 모든 것에 도화선에 불을 붙인 것은 바로 나였다. 언쟁은 어머니가 분노의 차손을 휘둘러 테이블 위에 값비싼 화병을 바닥으로 떨어뜨렸을 때 절정에 달했다. 우리 가족처럼 화병은 수백 개의 조각으로 산산조 크리오엑스 났다. 날카로운 파열음 이후 두 사람 모두 침묵했다. 남은 것은 거친 숨소리뿐이었다. 아버지는 증오와 상실감이 뒤섞인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는 절망적인 통곡을 터뜨렸다. 붕괴는 완료되었다. 나의 완벽했던 요새는 이제 잿더미가 되었다. 날카로운 화병 파열음 이후 마지막 고함 소리도 공기 중으로 흩어졌다. 침묵이 돌아왔지만 이것은 평화로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방금 내뱉어진 잔인한 말들의 파편으로 가득 찬 끈적한 침묵이었다. 호화로운 식당은 이제 전쟁터처럼 보였다. 엎질러진 물잔, 접시 위에서 식어가는 음식, 그리고 마치 굳어버린 눈물처럼 바닥에서 반짝이는 깨진 도자기 조각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아버지였다. 분노가 빠져나가자 텅 빈 한 남자만이 남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다. 항상 단정하게 빗어 넘겼던 머리카락은 이제 헝클어져 있었다. 이 궁전의 왕, 내가 늘 존경했던 그 권위 있는 남자는 순식간에 10년은 늙어 보였고 그의 어깨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의 무게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는 방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은 값비싼 그림, 호화로운 소파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자신이 세운 왕국이 텅 빈 껍데기였음을 처음으로 깨달은 것 같았다. 반대로 어머니는 잿더미 속에서 무서운 평정을 찾은 듯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곧게 펴고 천천히 흐트러진 머리를 쓸어 넘겼다. 그 동작은 느리고 통제되어 있었다. 그녀는 손등으로 마지막 눈물을 닦아냈다. 끝을 고하는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버지를 보았다. 배신당한 아내의 눈빛이 아닌 낯선 심판관의 눈빛으로. 월요일에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무런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고 폭풍 뒤의 호수 표면처럼 평평했다. 우리 집안 변호사가 이혼 절차 때문에 당신에게 연락할 거예요. 아버지가 겁에 질린 절망적인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서연 씨, 제발, 내 이름 부르지 마요. 어머니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을 잘랐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요. 당신은 이 집을, 내 명예를, 그리고 내 딸의 인생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어. 모든 건 여기서 끝이에요. 그것은 항소의 여지가 없는 하나의 선고였다.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어머니를 보지도 나를 보지도 않았다. 그는 그림자처럼 걸어 침실로 이어지는 계단을 올라갔다. 나는 아래층에 서서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들었다. 무겁게 열리는 서랍 소리, 금속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여행 가방의 지퍼가 단호하게 닫히는 소리. 집안의 침묵 속에서 그 모든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가족이라는 관의 못을 박는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몇 분 후 아버지는 손에 가죽 가방을 든 채 내려왔다. 그는 급히 외투를 걸쳤고 얼굴은 무표정했다. 내 옆을 지나갈 때 그는 잠시 멈췄다. 그는 입을 열었다.
미안하다는 말, 잘 지내라는 말, 혹은 작별 인사 같은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런 말도 나오지 않았다. 우리 사이에는 오직 채울 수 없는 공허함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고개를 저었고 한때 내 머리를 쓰다듬던 그 크고 따뜻한 손은 이제 무력하게 아래로 떨어졌다. 그는 곧장 문으로 걸어갔다. 문이 닫히는 건조한 철컥 소리가 침묵 속에 울려 퍼지며 내 인생을 그 소리 이전과 이후 두 개로 갈라놓았다. 아버지가 떠났다. 넓은 빌라는 갑자기 기이할 정도로 텅 비고 차갑게 느껴졌다. 얼음 조각상처럼 굳건히 서 있던 어머니는 이제야 깨진 화병 조각들 옆 바닥에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녀는 두 손에 얼굴을 묻고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것은 격렬한 통곡이 아니라 힘없고 절망적인 흐느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곳에 서서 거실을 둘러보았다. 우리의 궁전은 무너졌다. 나의 보금자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침묵과 고통의 메아리로 가득 찬 공간만이 남았다. 나는 그 순간부터 그 무엇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세상은 큰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길고 차가운 후폭풍의 연속으로 끝을 맺었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아버지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강남의 궁전은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곳이 되었다. 집안 구석구석, 모든 호화로운 가구 하나하나가 배신을 상기시켰다. 한 달 후 효율적인 침묵 속에서 어머니와 나는 이사를 했다. 우리는 서초의 한 펜트하우스로 옮겼다. 그곳 역시 호화로웠지만 낯설고 영혼이 없었다. 집이라기보다는 5성급 호텔에 가까웠다. 이사는 도피가 아니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선언이었다. 옛 왕국은 무너졌다고. 내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나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두 사람만의 세상에서 살았다. 하지만 우리의 관계는 변해 있었다. 어머니의 다정함과 관심은 이제 상처 입은 자존심이라는 얼음 같은 껍질에 쌓여 있었다. 그녀는 사교 활동, 자선 파티, 전시회 오프닝에 몰두했다. 카메라 앞에서는 더 많이 미소 지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그 미소는 사라졌다. 우리는 넓은 식당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지만 우리 모녀 사이의 공간은 그보다 더 광활했다. 우리는 동맹이었지만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이는 아니었다. 공동의 고통은 우리를 물리적으로는 가깝게 만들었지만 감정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거리를 만들어냈다. 나는 그녀가 괜찮은지 감히 물을 수 없었다. 그 대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내게 묻지 않았다. 아마도 그녀 역시 같은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그는 내가 매주 일요일 오후마다 만나야 하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더 이상 어색한 카페에서 만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파트 로비 아래로 나를 데리러 차를 몰고 왔다. 우리는 한강변을 따라 걷거나 차 안에 조용히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내 마음속의 영웅이라는 동상은 무너졌고 그 자리에는 지치고 고독해 보이는 한 남자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내 학업에 대해, 다가오는 시험에 대해 물으며 관계를 이어가려 애썼다. 하지만 그의 모든 말에는 무거운 죄책감이 묻어 있어 대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나는 그에게 화가 나면서도 그를 동정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책감과 고통의 기초 위에 세워져 있었다. 붕괴의 여파는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던 곳까지 나를 따라왔다. 명망 있는 우리 가족의 스캔들은 상류층 사회의 가십거리가 되었다. 학교에서 한때 친했던 친구들은 이제 호기심과 동정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화장실에서 내 등 뒤로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다. 유진이네 엄마 진짜 불쌍하다. 남편이 가사 도우미랑 바람났대. 완전 망신이야. 나는 강철 심장인 척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지나쳐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모든 말들은 바늘처럼 여전히 피 흘리는 내 상처를 깊숙이 쑤셔댔다. 나의 요새는 무너졌고 이제 나는 나를 가려줄 아무런 벽도 없이 바깥 세상과 마주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다. 처음의 충격은 가라앉았고 영혼 속에서 결코 그치지 않는 가랑비처럼 끈질긴 슬픔만이 남았다. 나는 점차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웠다. 평온함이 아닌 그저 무뎌짐만이 있는 수용이었다. 더 이상 낡은 앨범을 뒤적이지 않았고 아버지가 돌아오게 할 기적을 무의식적으로 기다리지도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책상 위에 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을 낡은 책더미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 조용히 넣었다. 그것은 마지막 수용의 행위였다. 과거는 정말로 묻혀버렸다. 하지만 그 수용에는 값비싼 대가가 따랐다. 세상에 대한 나의 믿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사랑, 신뢰, 신뢰. 한때 내 눈에 반짝이던 그 모든 개념들은 이제 회의감과 씁쓸함의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의 부모님이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보며 생각했다. 저분들도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까? 영원한 사랑에 대한 동화책을 읽으며 그저 우습다고만 느꼈다. 아버지의 외도는 내게 잔인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가장 완벽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이는 것이 가장 공허하고 기만적일 수 있다는 것. 평범한 욕망 앞에 무너진 권위 있는 남자인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산산조각 난 자존심 강한 어머니의 모습은 인간의 본질에 대한 나의 시선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이 충격은 나를 강제로 성장시켰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과정이었다. 나는 더 강해졌지만 그것은 차가운 강인함이었다. 나는 미친 듯이 공부에 파고들었다. 책은 나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었다. 높은 점수는 더 이상 부모님을 자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나는 오직 나 자신의 능력만이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되뇌었다. 나는 뛰어나야만 했고 성공해야만 했다. 나중에 내 힘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어머니를 지킬 수 있도록, 다시는 의존하고 무력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나 그 강인함과 동시에 내 영혼은 더욱 폐쇄적이고 무뎌졌다. 학교에서 나는 스스로 얼음벽을 쌓았다. 한 번은 한 친구가 남자친구와 다툰 이야기를 하소연했다. 예전 같았으면 나는 들어주고 위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나는 그저 조용히 그녀를 쳐다보다가 한참 후에 차가운 한마디를 내뱉었다. 정말 유치하네. 친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나는 더 이상 그런 낭만적인 슬픔에 공감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목격한 붕괴에 비하면 그들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고 하찮아 보였다. 나는 성장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 화려했던 드레스룸에서 순수함, 믿음, 그리고 내 마음의 한 조각이 영원히 죽어버린 대가로 얻은 성장이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굳은 살이 박인 껍질, 갑옷을 입었다. 하지만 가끔 나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이 갑옷 안에는 과연 무언가 남아있기나 한 걸까? 몇 년 후, 늦겨울의 어느 오후, 나는 대학교 근처의 작은 자취방에 앉아 유리창 위에서 녹아내리는 첫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기말고사가 막 끝난 그 고요한 순간, 나는 문득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내 방벽에는 나 자신의 건축 스케치들이 가득 걸려 있었다. 부모님은 공식적으로 이혼하셨다. 재결합도 자식을 위해 억지로 버티는 상황도 없었다. 폭풍은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갔고 그 후 우리 각자는 인생을 재건하기 위해 조용히 자신만의 파편들을 주워 담았다. 어머니는 한국을 떠나셨다. 그녀는 모든 길모퉁이가 치욕을 상기시키는 도시에서는 숨을 쉴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어머니는 이탈리아 피렌체로 이사해 미술품 복원 수업에 등록하셨다. 가끔 우리는 영상 통화를 했다. 어머니는 예전과 달라 보였다. 머리는 짧게 자르셨고 피부는 세심하게 관리되지 않았지만 그 눈에는 내가 본 적 없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의 불꽃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엄마와 딸이 아닌 고통스러운 진실이라는 토대 위에 재건된 두 명의 성인 여성 같았다. 아버지는 예상대로 스캔들 이후 CEO 자리에서 물러나셔야만 했다. 그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고 지금은 더 작은 회사의 고문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는 많이 야위었고 예전의 권위는 깊은 침묵으로 대체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만났지만 이제 만남은 덜 긴장되었다. 가끔 우리는 그저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셨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더 이상 분노를 느끼지 않았다. 모든 것을 가졌다가 한순간의 나약함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에 대한 깊은 슬픔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최보미 씨는 나는 그녀를 다시는 보지 못했다. 그녀는 유령처럼 우리 삶에서 사라졌다. 가끔 나는 그녀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얻었는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이내 깨달았다. 나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증오는 희미해졌고 무관심만이 남았다. 나는 용서했을까?
그것은 복잡한 질문이다. 나는 용서가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머니를 용서하는 법을 배웠다. 그녀의 행동이 아니라 그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그 외로움을. 나는 아버지를 용서했다. 그의 배신이 아니라 그 또한 자신만의 상처를 가진 불완전한 한 인간이었다는 점을. 용서는 과거를 지운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과거가 미래를 계속해서 중독시키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일 뿐이었다. 가족. 나에게 그것은 더 이상 완벽한 요새가 아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묶여 있지만 때로는 바로 그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갈라서는 불완전한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나는 한때 웅장한 궁전에 살았지만 그 기초는 기만으로 지어져 있었다. 이제 나는 나 자신만의 새로운 안식처를 짓는 법을 배우고 있다. 작을지라도 아무리 거칠다 해도 진실의 기초 위에 세워질 집을. 눈이 그쳤다. 나는 펜을 들어 미완성이던 스케치를 계속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몰랐지만 아주 오랜만에 처음으로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